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5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 어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의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앞서 총괄 세션에 이어서 이곳 수산 어촌 세션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산 세션은 30분간의 주제 발표 그리고 약 1시간가량의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수산업 전반 그리고 수산업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수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어촌에 대해서 총 3가지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종합 토론에서는 수산업계 그리고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수산업 어촌과 수산업과 어촌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산 세션에서는 앞서 그 수산업의 어떤 정부와 또 업계, 학계에서 많은 귀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체 없이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 발표는 10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5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어촌 세션 첫 번째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허수진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수산업 전망과 과제입니다. 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게 된 수산업관측센터 수국관측연구팀 팀장 허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발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저희 센터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제가 대신 급하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지금 2024년에 대한 회고 그리고 2025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망 결과를 토대로 나온 이슈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고는 저희가 키워드를 3가지로 지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기 부진 지속입니다. 소비자 물가 총지수를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변동률이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농산물이 6.7%로 가장 높고 수산물도 3%로 개중에 가장 적긴 하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식업체 동향에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 부진 경향이 저희가 주요 카드 3, 4자료를 토대로 수산물 외식업체 매출액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산물 외식업체 수가 최근 5년 새 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수산물 외식업체에서 비중이 큰 횟집의 감소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이런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게 외식업체 수가 감소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또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지금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 영향 증대입니다. 많은 기사도 나오고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상청의 이상기후 보고서 자료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토대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저수온이나 고수온 같은 기후변화 영향이 양식수산물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고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양식어류가 5천만 마리 이상 폐사하고 굴이나 우렁생이도 대량 폐사를 하고 있고 지금 홍합도 계속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서는 작년 12월 5일에 수산양식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아마 이 이후에 발표할 내용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 감소입니다.
최근 이제 10년간 14년부터 10년간의 수산물 총 생산량은 연평균 1.1% 증가했는데 연근해업과 원양어업을 따로 떼서 보면은 2%, 3.3%로 둘 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식업 생산량이 수산물 생산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도 해조류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은 수산물 공급 비중은 해조류를 제외한다면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기준으로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 공급 비중은 연근해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주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어류가 전체 공급량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연근해업에서 공급하고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 감소 우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중성 어종의 2024년 11월까지 생산량을 살펴봤는데 고등어를 제외한 주요 대중성 어종 대부분이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오징어는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서도 갈치, 참조기, 멸치 이 부분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2025년 전망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분석 모형과 자료입니다. 분석 전망 모형은 KMI 포심이라고 저희가 2018년과 2019년에 구축을 해서 2020년부터 매년 유지보수하고 개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 어촌 총량지표 전망을 위한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모형은 수산 부문에 국한된 부분균형 모형으로 좀 그런 비수산 부문이나 글로벌 시장 요인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생 변수는 주요 대외 기관이나 이런 공신력이나 기관에서 나온 각종 수치 전망치를 발표된 수치를 반영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 명목 GDP, 실질 GDP, 환율 같은 부분은 오른쪽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수산 부문 전망입니다. 일단은 생산, 수출입 등 이제 수급 부문에 대한 전망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대한 일단 추정치와 25년에 대한 전망치 순으로 각각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총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364만 톤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 부분은 어업별로 보면 좀 상이한 경향을 보였는데 연근해업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부류의 생산량이 줄면서 전년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면 양식업의 경우 어류, 갑각류, 해조류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한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원양어업의 경우 연근해업과 반대로 좀 연체동물 오징어 쪽 생산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17.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전망입니다. 2025년 어업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73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연근해업과 원양어업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 이는 기대 가격 상승으로 어로일수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기후변화 및 자원 감소 영향이 지속되면서 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면 양식업은 현재 고소음 발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면허가 증가한 김이나 일부 품목에서 생산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입입니다. 2024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류 및 연체동물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김 수출 단가 상승으로 해조류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하면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5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에서 수입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수산물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김 수출이 현재 증가세에 있고 굴 수출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수출 금액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입량이 줄면서 수입 금액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나온 자급률 그리고 1인당 순식용 공급량 결과입니다. 2024년 1인당 수산물 순식용 공급량은 60kg로 전년보다는 이제
전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2024년에 생산 감소 영향으로 수산물 자급률은 소폭 하락한 76.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생산이 늘면서 순식용 공급량이 60.6kg로 소폭 증가하고 수산물 자급률은 생산은 증가하겠지만 수입을 포함한 국내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78%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4년 어업 산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9조 8천억 원으로 해조류 및 연체동물 생산 금액이 증가하면서 증가를 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어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조 1,756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어업 산출액 국내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어업 부가가치 또한 2024년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25년 생산자 가격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고수온 폐사 여파가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어촌 어가 경제 부문입니다. 2024년 어가 수는 고령화, 기업귀촌 인구 유입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39,689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어가 인구는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2.9% 감소한 84,596명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2025년 어가 수는 2024년 대비 1.8% 감소한 38,958호, 어가 인구는 전년도 업 소득 감소 영향으로 2024년 대비 3.8% 감소한 81,381명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네, 어가 소득 부분입니다. 어가 소득은 2024년 어가 소득은 5,595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 산출액은 증가했고 면세유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경영비 산습폭이 완화된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4년 어업 소득은 2,084만 원으로 연근해업 생산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2025년 어가 소득은 5,770만 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생산 증가에 따른 어업 소득 증가 및 어업 외소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어업 소득은 2,146만 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산출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전망 결과를 토대로 간단하게 그런 이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전망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근해업에 대한 생산 정체 및 주요 어종 생산 변동성이 증대되는 모습,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양식업이 피해를 받고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 그리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출 부문은 지금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관세 정책 변화 등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어서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급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 부진 영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수급 변동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반 부문 관련해서는 수산물 생산 기반이 어가수, 어가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인적 자원 확보 대응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수진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영자원연구실 조원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원주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책입니다.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업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 영향을 맞춰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TF에 KMI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수산 양식 종합 대책에 기반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후변화 현황, 그리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그리고 대응 방향 순입니다. 여러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자료를 계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산업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가을철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근의 표층 수온 온도가 세계 평균 2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 쪽이 더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층 수온 변화 그리고 해양 환경 변화는 우리 연근의 어종 분포와 어획량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온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의 어족 자원이 북상 중에 있는데 명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어획이 되고 있지 않으며 대중성 어종 대부분이 과거 2000년대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내만의 대부분 양식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장기 연작과 이에 따른 어장 환경 악화에 따라서 계속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특히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수온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SSP 시나리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중간 정도 수준의 발전 그리고 경쟁적으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발전이 2100년까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온 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그리고 고수온 지속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는 또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 SS5의 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연근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오징어, 멸치, 참조기, 청어 같은 경우는 많게는 56%에서 작게는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양식업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품종에서 생산량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전망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멸치의 경우 현재 남해권에 형성되고 있는 어군이 점차 동해권으로 북상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조업 이동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등 업 경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의 경우에도 남해에서 동해에서 북상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어종들 특히 방어라든지 참다랑어 같이 그런 새로운 어종이 출현하는 등 연근해 업 전반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식업의 경우 대부분의 적지가 북상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선업의 경우 그나마 이제 함정성 어구, 정치성 어업을 제외하고 이동조업이 그나마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어군을 따라 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양식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양식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업과 달리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향 부분입니다. 연근해 업의 경우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런 중요한 어종의 경우 경영 악화 대응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TAC 유보 판매로 조성된 자조금을 통한 경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TAC 기반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상 조업 환경의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특히 이제 어선 규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진입과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식산업의 경우 고수온 피해 등 적극적 대책을 위한 재해보급 가입 강화와 재해복구 지원 대상 기간 확대 등 경영 안정망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종자, 양성, 출하까지 전 주기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해양 환경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양식 적지 변화 조사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식업 또한 진입 장벽 완화와 퇴출 기회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원주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질 발표는 어촌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생활경제공간연구실 이호림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생활경제공간연구실의 이호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어촌 전망과 과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에 두 발표는 이제 수산 관련된 산업 중심의 이제 지금 발표였다면 어촌이라는 이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이제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어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다층적 위기 상황입니다. 다층적 위기라는 것은 다양한 위기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 사회에 대한 문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문제, 고령화 문제, 공동체의 이제 약화 이런 문제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경제의 문제. 지금 어촌에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디지털화되고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그렇지만 이런 역량들이 부족하고 새로운 이제 신산업이 발굴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위기에 닥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지금 기후변화, 앞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을 계속하는데 자원의 감소,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친환경업과 이제 바다숲 관련된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기반 문제, 그래서 정주 환경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촌 체험마을 관련돼서 계속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이런 사업들이 정체돼 있어서 이런 정체된 사업들이 더 이상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관광과 지역 브랜드화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 구조의 혁신, 지금 어촌에 관련된 통합 관리의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 간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어촌의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한국 어촌에 관련된 이제 정책 전환을 좀 바라보면요, 과거에는 생산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공간,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이는 앞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환경 변화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측정하기 위해서 어촌연구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과거 이제 2019년부터 저희가 지역 소 통계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소지역 통계라는 것은 어촌 지역의 집계구를 만듭니다. 집계구, 소지역 집계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업 총조사의 업 현황만 가지고 어촌을 계속 바라봤는데 이제는 어촌에 대한 조사구를 통해서 어촌을 이제 바라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소지역 어촌 통계를 해서 4,119개의 지금 전략 리포트를 보시면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9개의 마을을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그 안에서 그 조사 통계가 가능한 집계구를 저희가 다시 취합을 했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2,915개의 어촌 조사구가 만들어졌고요. 그 조사구를 마을 단위부터 읍면 단위, 그리고 도시어촌, 연안어촌, 섬어촌 관련된 단위로서 저희가 다 볼 수 있게끔 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분화한 작업을 보면은 연안어촌은 관련돼서는 약 68%, 그다음 도시어촌은 한 16%, 섬지역 관련돼서 연육되지 않은 섬지역입니다. 섬지역의 어촌은 약 15%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어촌의 위상을 좀 보면은 어촌 집계구를 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연안어촌 같은 경우는 약 60%, 어촌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섬어촌과 도시어촌 관련돼서 약 각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 인구 부분에서 저희가 또 다시 활용해 보면 섬어촌에서 6만 명, 약 4%, 어촌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 4%가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이제 어촌 인구는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약 2.9%가 전체 어촌에 살고 있는 거고, 약 150만 명 정도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안 지역은 한 40%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도시어촌에서는 대부분 도시어촌에서 65%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토지 면적을 저희가 확인하고 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가 부분에서도 전 국토가 약 7,000조입니다. 7,000조에서 약 100조 가량이 어촌 지역에 되어 있고 약 이게 국토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촌 지표라고 해서 어촌 마을 조사 집계구 단위로 해서 저희 어촌 마을 집계구 단위로 해서 다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15개의 지금 대표 지표로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했고요. 어촌 마을은 2,915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항이 2,301개가 있다. 그리고 지가는 95조. 그다음에 어촌에 약 80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가지고 각 연도를 확인해 봤더니 한 52%, 30년 이상 된 건물이 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기에 삶의질 만족도는 5.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사회 부분에서 어촌에 정주하는 진짜 어촌 조사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148만 명으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았고요. 거기 안에 이제 고령화율은 21.2%, 청년 인구는 21.9%. 그다음에 어촌 지역에서 하루 동안 생활하는 3시간 이상 생활하는 사람을 생활 인구로 봤을 때 약 174만 명이 하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촌 지역에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9시부터 6시까지 활동하는 사람들을 구분했고요. 그거를 단기로 구분했을 때 약 273만 명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 부분에서 평균 어가 수는 전체 어가의 어촌 마을로 나눴더니 약 11.5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 어선 수는 22척, 평균 수산물 금액은 6,300만 원 정도의 수산물을 사고 팔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촌에 관련된 산업체 수는 약 8만 지금 그 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국민들이 와서 소비하는 소비 지출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관광 위주로 호텔 위주 그다음에 이제 식거리 위주로 이런 걸 봤을 때 약 3조 5천억 원이 지금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거서부터 해왔던 이제 좀 여촌 인구 사회 변화를 좀 바라보면요, 연안 인구는 계속 연안의 이제 읍면에 있는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가 인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어촌에 지금 귀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통계를 좀 봤을 때 귀어 인구는 지금 계속 1,000명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1,000명 미만으로 계속 지금 잡힐 때도 있고 이상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가 인구는 계속 3,0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어촌의 어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추세. 이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더 이상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촌에 이제 정주하고 있는 실제 인구를 좀 확인해 봤을 때 약 148만 명이 2023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4년에는 145만 명으로 좀 감소할 거고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연령별 인구 구조를 좀 봤습니다.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전국 연안에 어촌에 있는 인구 구조 역시 역삼각형이며 성어촌에 있는 인구는 거의 지금 소멸되는 직정에 의해 지금 인구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안 어촌도 위기 상황인 어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어촌 관련돼서는 일반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난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 관련된 연안 여건 변화를 보면은 일단 우리 나라에서의 지금 어촌 다음과 이제 관광 서비스와 이제 어촌 산업의 이제 잠재력을 좀 봤을 때 유동 인구를 좀 봤습니다. 유동 인구를 먼저 볼 때 우리나라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국가왕 115개소와 그리고 그다음 어촌들의 이제 300개소 이걸 통해서 유동 인구를 봤더니 한 2.6억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유동 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를 전체 2,915개의 어촌에 지금 조사구 집계 단위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약 26억 명 정도가 지금 유동 어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매일 이제 1년 추계를 좀 합산한 내용이고요. 이게 25년에는 28억까지 올라갈 예정으로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가소득 관련돼서는 앞서 어가소득이 조금씩 증가하는데 어업소득 자체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업 외소득에서 이전소득 관련된 부가적인 소득과 이전소득을 봤을 때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촌 지역 안에서 지금 서비스체 사업수를 보면은 2023년에 한 7만 6천 개의 이제 개소가 있었다면 2024년에 7만 9천 개소 그리고 2025년에는 한 8만 3천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업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소비층을 좀 보면은 2023년도에 카드 매출이 3조 1천억이었다면 2025년에는 3조 5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어촌 환경의 이제 정주 생활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어업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철거는 지금 그 연 단위로 철거가 약 5%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가구 수에 비해서 철거가 가구 수가 적고 활용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빈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정주 기반 관련돼서는 삶의 질 만족도가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좀 긍정적인 면에서 작년에 이제 어복버스 관련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봤더니 지금 121개소의 지금 그 섬 지역에 그 의료 사각지대에서 한 약 1,600명에서 의료 혜택을 받았고,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나타났으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2.5점에서 10점 만점에서 9.4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 과제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가장 큰 카테고리로 어촌 지역 소멸 관련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촌 지역 소멸에 맞게끔 대응하는 지원 전략들이나 지원 기반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슈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자체의 주도,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복합화하고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점 전략으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촌 지표 1.0을 가지고 활용하여서 2.0을 공표하고, 이걸 활용해서 그 수요나 다른 이제 전략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어촌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그 어촌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관련돼서 과거에는 지금 그 네트워크를 가져도 어촌 마을 전진 대회나 청년 어빈, 그리고 전국 어촌 리더 대회 이렇게 단편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걸 통합해서 전국 어촌 대회, 그 다음에 세계 어촌 대회,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림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 3분의 주제 발표가 끝이 났고요. 바로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진행을 위해서는 잠시 장내 정리가 필요한데요. 앞서 명패가 있으신 좌장님 그리고 지정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쪽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리가 되는 동안 오늘 종합토론 참여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님,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의 김성호 조합장님,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님, 국립수사과학원 한인성 기후변화연구과장님,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님과 박상우 여촌연구부장님 총 6분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선 부경대학교의 김도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구룡포 수협의 김성호 조합장님, 예. 해수부의 우리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님 오셨습니다. 예. 국립수산과학원의 기후변화연구과장 한인성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KMI 수산연구본부장 마창모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역시 KMI 어촌연구부장 박상우 박사님. 예,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약 한 55분 정도 우리들한테 주어졌는데, 그 토론 한 분당 5분을 목표로 좀 토론을 좀 해주시고, 절대로 6분을 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조금 남는 시간은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편의상 우선 김도훈 교수님, 그 다음에 김성호 우리 조합장님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한인성 과장님 세 번째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창모 박사, 박상우
과장님 좀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최은호 국장님이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도훈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산 전망대회 올해 이제 2025년을 이제 전망하는 이 자리에 좀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지난해 우리 수산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 또 2025년을 한번 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5분 시간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KMI 측 발표에서도 2024년에 대한 수산업 해고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크게 좀 좋은 소식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칼럼을 쓸 때도 7난 8고의 한 해였다. 그만큼 어려운 어떤 분야별로 하나씩 뜯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 뭐 해면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수산가공업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또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제 2025년 올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재건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책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아까 KMI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 두리뭉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올해 2025년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대응 방안을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KMI 전망 모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외생 변수 가정 물론 틀릴 수는 있지만 뭐 국제 유가라든지 면세유 가격 하락이라든지 경쟁 성장률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가정을 해서 올해 전망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총 생산량이 2% 증가, 수출 4% 증가, 수입은 유사하다 하는 어떤 예측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니까 생산이 과연 증가가 될까? 해면업하고 양식업 특히 뭐 원장을 포함해서도 2024년 수준보다는 증가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감소하지 않겠는가 그 원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게 참치하고 김인데요. 이게 두 개가 금액으로 보면 50%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 참치에 대한 생산의 여부, 그다음에 김의 어떤 생산의 여부에 따라서 수출이 이제 좌우가 될 텐데 이거는 또 원양에 있는 참치는 또 이제 어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보니까 생산이 많이 늘고는 있는데 이제 그 외의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또 지금 수출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 수출도 역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봤고 오히려 수입은 증가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국내 소비 감소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수산물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수입이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특히 생산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유는 물론 뭐 기후변화 영향은 또 이제는 뭐 상시적인 영향이 되었지만 우리 그 수협에서 나오는 업 경영 조사 보고를 갖다가 한 5년치를 쭉 분석을 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용 절감을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특히 근해업을 위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한계에 달하고 2023년부터 분석을 해보면 이제는 출하를 포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하 일수하고 조업 일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면은 2025년 올해도 아마 생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어떤 전망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불안, 그 다음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금 특히 소비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생산에 대한 위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았다시피 좀 저렴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 뭐 광어를 먹기보다는 오히려 연어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환율 문제가 이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 가공업에 수산물 가공업에 있어서는 원료를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료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환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수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이거는 유효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날 것이다. 감소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좋은 신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응 방안인데요. 지금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의 키워드는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이제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산업의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잘 정리가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조금 더 좋은 신호로 바뀌어줘야 중장기적으로 수산업의 재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 연거래업 발전법이 좀 빨리 통과가 되어서 사전적인 준비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올해 또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 또 수립이 됩니다. 향후 5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관리 계획이 도출이 되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어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갖다가 지금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올해 내에 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좀 정착으로 되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 문제죠. 결국은 올해도. 그러면 이제 양식재해, 아까 우리 KMI 발표에도 있었지만 양식재해 보험에 대한 어떤 확대, 그다음에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체계가 올해 좀 더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산물 무역은 이제 우리 워낙 국제적인 이슈가 이력 추적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워낙 이거는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올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업 인력 확보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이라든지 뭐 양식장 임대 사업, 그다음에 어촌 뉴딜 2단계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 2024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조사는 상당히 지금 지식 수준이 얕은 수준에 있습니다. 뭐 표층 정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해양수산부 특히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 R&D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확실성 강조하시면서 그 국내 수산업의 불황을 지속될 것 같은 어떤 느낌, 특히 또 환율 효과 때문에 원료 수산물 확보 어려움에 수출 부진 현상도 좀 말씀해 주신 거고, 무엇보다도 좀 적극적인 정책 대응,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호 조합장님 좀 현장에서 이렇게 또 느끼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수산을 위해서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종도 원장님과 우리 그 KMI 연구 박사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룡포 수협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는 끝났고 이제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는 우리 바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으로 동서남의 양식 수산물은 대량 폐사를 하고 있고 어선업 어획량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원인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의 표층 수온은 최근 56년간 1.44도 이상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남해 중 동해가 가장 먼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 동량을 보면 동해안의 어획량은 70년도 후반에는 25만 톤 수준이었으나 90년도 후반에는 22만 톤으로 감소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어획량은 14만여 톤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어종별로 보면 동해를 대표하는 사로징어는 90년도와 2000년도까지는 전체 어획량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14%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방어와 정갱이 등 나알류선 어종의 어획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랑어류도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구룡포 수협 입한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협의 전통적인 효자 어종으로 꼽히던 오징어, 문어가 작년에 92%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해서 물량은 줄었으나 제주도 모솔포에 나던 방어가 저희들 구룡포 앞에 나기 때문에 방어 부분은 또 늘고 있습니다. 조합은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방어류와 그 전갱이류 종류의 도입을
중민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꾀하고 있으나 그 양은 적기 거지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를 이제는 업재해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어업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기후 변화로 어항이 부진한 경우에도 어업 재해로 인식하고 정부가 어업인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또 농업 재해 대책법과 농업 재해 보험법상 농산물과 임산물, 양식수산물은 재해에 의한 피해 보상이 되지만 어업은 어선만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어업 수익이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 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수입 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이 평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분의 최대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산업계도 이러한 제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함께 농업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주요 어종 생산량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산물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장기적인 전망이 어려운 만큼 어가에게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책 입안자는 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어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적합한 정책 대응까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요인이 수급에 미치는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수급 지표를 전망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수산물 수급 전망은 어업인 소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수산업과 어선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선업이 무너지면 수산 가공부터 유통, 어촌의 소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조합에 어선의 경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매로 인한 어가와 수협의 부실 또한 막중하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산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 수산 어촌 어항에서는 어촌 뉴딜과 신재생, 신활력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을 살려놓고 어촌 소멸을 늦추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피부에 와닿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산 정책을 촉구하며 실시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기 전에 우리 그 어업 상한출액이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정도 원장님한테 케마의 동향 보고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지역 462개 행정동을 범위로 한 내용입니다. 2022년 연안 지역 상권 매출액이 우리 전국에 있는 연안 지역의 상권 매출액이 58조 200억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양 관광 시장 규모는 64.5%로 37조 4,4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빅데이터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산출액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37조 4,400억 원에 추정하고 있는 해양 관광 시장 규모의 이 돈을 우리 어업인들이 잡아먹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렇게 큰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내놓은 것들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우리 어업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가가 어렵고 어촌이 어렵고 어촌 소멸을 논하는 실정에서 이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37조 4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가 인구들이 이 37조 4천억을 함께 녹일 수 있다면 어업 산출액의 구조에 이 부분을 10%, 20%, 30% 정도만 녹여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어촌 어항에 젊은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빅데이터에 37조 4천억에 대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우리 1년 동안 어철왕이 이 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하는 돈을 어차피 해양수산을 위해서 우리 어철왕이 쓰는 돈인 만큼 우리 어가들과 함께 소득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어촌 소매를 더 줄 수 있고 우리 어가 소득 또한 어업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그 기여하시는 분들이나 청년 어업인들을 더 많이 육성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하루속히 좀 개발이 되어서 우리 캐마에서도 이런 연구 빅데이터를 내놓는 것까지도 좋지만은 함께 우리 부와 논의를 내서 정책 입안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역시 현장 이야기를 기후 변화는 재해다. 그래서 그 어민을 재해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농업 분야에서 제도는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수입 안정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금년에 본 사업이 얼마만큼 시행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문제입니다만 그런 제도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또 제기해 주시고 특히 그 수급 전망 같은 걸 좀 정치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넓은 해양 관광 시장의 혜택을 어가가 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인성 우리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한인성입니다. 오늘 이 전망대에 초대해 주신 해양수산개발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그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 수온 전망 그리고 대응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제가 이제 이맘때 기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2023년에 글로벌하거나 우리나라 쪽의 기온이나 수온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온도가 도달하기 힘들 거야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게 보기 좋게 1년 만에 다 깨어졌습니다. 지난주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2024년이 전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목표치로 산업혁명 대비 목표치로 내세웠던 1.5도 이하의 온도를 최초로 넘은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IPCC AR5 다섯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는 산업혁명 대비 전지구 온도가 1.5도가 넘는 시기가 2040년에서 2050년 정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3년 전에 나온 IPCC AR6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2030년대 중후반에 되면 1.5도가 넘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에 나온 보고서가 이렇게 3년 만에 1.5도가 넘어버리는 지구 온난화가 너무 극심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게 기온뿐만이 아니라 해양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도 근대 기상 관측 이래 170년 만에 글로벌하게 가장 높은 온도. 표면 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부터 저층까지 연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해양 열 용량, 해양 온난화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지구 바다가 표면만 살짝 데워진 게 아니라 벌써 뼛속까지 다 데워져 있다. 따라서 이 해양 온난화 굉장히 극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글로벌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도 문제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한 60여 년간 과학조사선을 이용해서 우리 바다를 관측을 하고 있고 지난 25년간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관측 기간 이래 가장 높은 수온이 2024년 두 관측 종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수치 조율 작업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글로벌하거나 우리나라를 보거나 모든 기록들이 기후변화에서 다 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 만의 문제인가? 제가 과거 자료를 계속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평년에 대비해서 수온이 높았던 경우가 그러니까 2022년 가을 일시적으로 수온이 약간 낮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벌써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바다는 평년 대비 수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즉 이게 고수온 현상이라는 게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해양 대기적 노화라든지 ECMW 유럽 중기 예보센터 그리고 일본 기상청 에펙 기후센터 등 다양한 기후 예측 전문 기관에서 올해 수온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전망하는 곳은 올 가을까지 전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 한 봄까지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기관들이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적어도 평년 대비 높은 수온을 보일 것이고 그것들이 한 1도 내외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수치라는 게 지금 현상에 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 세계 바다 또 우리나라 바다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수치로 뭔가를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바다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여름 같은 고선이 올해도 발생할까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긴 힘들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선이라는 게 상수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와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온 변화나 해양 온난화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특히 지금 최근 이제 기후 변화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 약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해양 온난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자연 의존적인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감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적응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아까 우리 그 KMI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말 수산 양식 분야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아까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감시 예측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또 수산어촌 발전법 안에 그 기후변화의 역량이라든지 대응 방안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동법에 기후변화의 역량, 취약성, 평가와 백서 발간이 포함되어 있는 어원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R&D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바다의 기후변화의 역량을 파악하고 취약성이나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과학적으로 정확한 예측 자료를 만들어내므로써 그것들이 수산 어촌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기후변화의 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업 현장이 어떻게 잘 소통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가져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 영향을 생각할 때 주로 업 생산의 변동성 심화라든지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수산생물의 서식지 환경 악화라든지 먹이사슬 전체의 구조 변화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 미래의 어업 생산성을 크게 좌우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산 생태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산과학원의 기후변화 연구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아주 기후변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기후변화가 상수화가 됐다.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주된 토론이었습니다. 예, 우리 마창모 본부장님. 예.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입니다. 올해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무역 질서 변화가 수산업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우리가 한 재작년까지 기후 변화 이슈로 이제 올해부터 기후 변화에 관련된 대책들이 구체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산업계의 미중 갈등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은 가치 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길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수산물이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조금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수산물 소비처인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 이 두 군데 양대 산맥에서 이제 양대 시장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중국 수산물에 대한 이 블락이 그 관세가 높아지게 될 때 그 여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여파가 이제 중국의 소비 감소에 더해서 경제 성장률 감소까지도 같이 가져간다면 중국에서의 수산물 소비도 같이 줄고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출도 미국으로 막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의 인민은행 쪽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부흥 정책에 실패하면서 원자재 쪽에 이제 자금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수산물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한국의 위판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산물들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들을 우리는 또 가공 공장들은 67%가 수입산을 써서 다시 가공해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중국에 들어온 수산물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에 대한 조금 대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에 수산물 무역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 변화가 수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던 몇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 이제 방어나 참다랑어 생산량이 늘어나고 다른 쪽에 오징어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기후변화 대책은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자원관리 대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어민이 잘못한 건 아니니 이 자원관리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성호 조합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생산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양육 데이터들이 명확해야 되고 생산 조업이 어디서 됐고 얼마나 조업해서 양육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런 자원관리 정책을 가져갈 수도 없고 재해라든 인식에 대한 대응책도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별, 어종별 이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올해부터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들도 더 명확해야 되고 이런 그 방법에 있어서 규제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찾는 과정들이 아마 작년 연말에 이제 TAC에서 ITQ 관련 시범 사업들도 했는데 이게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중서부 태평양 가다랑어 자원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울릉공 대학에서 분석을 하니까 50년 후에는 중서부 태평양에 있는 참다랑어들이 다 오른쪽, 가다랑어들이 오른쪽 미국 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후변화가 생기고 지역별로 어종별로 지금 생산하는 게 고착화되어 있던 것이 생산이 줄고 이동하는 자원이 이동하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죠.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줄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에 TAC ITQ로 간 시범사업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던 것이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과정. 그렇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도 TAC의 배정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자원을 예측하고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통계 생산량 데이터들, 생산자들이 정확하게 내놓아야 되는 이 데이터들을 간과하고 규제를 풀자는 얘기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오늘 연초부터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 탓으로 너무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원관리에 대한 노력들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의 소득들이 사실 어가소득에서 지금 계속 통계를 보면
어업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업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 이제 과연 정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는. 여기서 아까 관광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조금은 어가 소득에서의 직불금에 대한 비중을 명확하게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금의 비중을 어가에서 어디까지 올려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명확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직불금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어업소득이 이렇게 계속 줄어가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걸로는 사실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아까 김동 교수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 가장 힘들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 근해업 쪽으로 보입니다. 근해업이 거의 고사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가의 연안어업인의 1인 척당 생산량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줄었던 부분들은 오징어 급감에 따라 줄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근해업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기름 떼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유류비를 떼고 나가서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근해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는 이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연안어업은 오히려 규모가 적은 연안어업은 탄력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지금 규모가 큰 근해업의 경우에 이렇게 한계상이 지속됐을 때 과연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저는 듭니다. 우리는 배를 기본적으로 규모화시키고 안전하고 노동복지형이면서 이런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배들이 결국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주로 근해어선들의 감척이 되고 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경쟁력은 사라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배는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근해어선은 경쟁력이 줄어들고 중규모 큰 규모의 배들은 결국 사라져야 되는 과정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작년 올해 제가 근해업을 보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에 있어서도 이 근해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 2025년은 미중 갈등에 따른 수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자원 관리도 물론 강화시키고 여기에서의 통계 데이터, 생산 데이터, 특히 어업인이 내놓는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어업 소득에 대해 있어서의 직불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근해어선과 연안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전문가다운 식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작과 더불어서 예상되어지는 무역 구조 변화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이 데이터에 기반된 기후 변화 대책, 이 정확한 데이터 기반된 기후 변화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직불금 문제, 이 직불금 문제 역시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우 부장님. 개마에서 어쩌는 연구하는 박사우입니다. 저 역시 사실은 우리 어업과 수산업, 어업인에 기반한 어촌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아까 우리 김성호 조합장님 주신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좋은 지표도 좋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정책이 아닌 희망 고문 상당히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발제에서도 나타났지만 물론 우리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생산의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촌을 이야기할 때 사실 생산과 어업인을 분리해서 어촌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을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명확하게 대비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소멸 문제 앞에서 얘기를 하셨고, 정부가 2013년부터 지속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사회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기후기촌 정책. 연간 1,000명, 사실 이제 대단히 초라한 숫자이고, 이 문제가 어촌의 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인력이란 측면에서 낮은 삶의 질의 문제, 절대 다수가 소규모 영세어가인 이 구조 하에서 어촌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어업과 수산업, 어업인만을 바라보는 어촌 정책으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 4월 15일이죠. 작년 5월 13일 우리 해수부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매우 획기적인 대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다 생활권인데요. 어촌 중요한데 어촌에서 연안으로 확장하는 관점의 전환이 우리한테 분명히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바다 생활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정책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뼈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정말 혁신적인 어촌 정책의 전환을 저는 4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공간, 인프라, 거버넌스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양수산부가 해왔던 정책의 포커스는 어업인, 어촌 공동체, 어촌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촌에 살고 있는 어촌 주민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국민을 지향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손에 잡히고 정책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수산 어촌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체들이 많이 있다. 물론 청년에 대한 정책 확대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발표된 대로 청년 바다 마을도 하고 있고, 청년 어선임대, 어장임대, 뭐 정착자금 월 100여만 원이나 주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들이 어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촌에 아까 이제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8만 명의 어촌 정책을 할 거냐. 아까 우리 어촌의 실거주 인구가 어업 이외에 실제 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148만 명입니다. 우리가 8만 명의 어촌 정책을 할 거냐, 150만의 어촌 지역 정책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령화율 48%의 어업인 정책을 할 거냐, 고령화율 21%의 어촌 지역 정책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생활인구 636억 3,500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280만 명. 아까 3조 원, 42조 원 얘기했는데 42조 원의 국민의 연안 어촌에서의 이 소비력을 어촌으로 분명히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어업인도 매우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만 우리가 놓쳤던 주체들, 특히 귀촌인들, 어촌에 살고 있지만 실제 어업은 종사하진 않는데 충분히 어업과 수산업과 어촌 산업으로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 대상을 이제는 찾아내고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아울러서 어촌 공동체 우리 한 2,700개 되는데 내수면까지 이대로 둘 거냐라는 고민을 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방성과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표는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완돼서 해체에 직면한 공동체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체질 개선에 대한 분명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간과 관련해서는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큰 변화는 해양 공간 정책과가 생겼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매우 배타적인
정책, 국가 사무를 기반으로 해서 과도 생기고 매우 독립적인 정책을 해 갑니다. 근데 이게 육지로 올라오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다에 접한 도시, 바다에 접한 연안, 바다에 접한 섬,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토부 거야, 농림부 거야, 행안부일 거야. 저는 다른 부처의 국가 사무를 뺏어오자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할 수 있는 국가 사무를 정립하자는 겁니다. 뺏어오지 말고 우리 거를 하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공간에서 매우 다양한 접근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좀 놓쳤던 내수면의 어업지역, 또 섬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인프라 관련 문제입니다. 인프라,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6조 8천억 중에 우리 수산어촌이 한 3조 2천억이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우리 인프라 예산입니다. 어촌어항의 인프라, 아까 얘기했던 어항개발 사업, 누딜 사업, 재생 사업, 이런 사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촌에는 이미 유유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유유시설들, 유유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빈집, 그죠? 그리고 이미 재정 투자가 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방치되거나 매우 저이용되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새로운 개발을 추구합니다. 이거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 6만 4천 척, 실제 4만 7천 척이 2,300개 어항에 있는데 이미 항당 5척이 안 되는 어항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유유화되고 저이용되는 우리 어항에 대한 새로운 고민, 아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 마을어장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활용성이 떨어지고 유유화된 자원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할 시점이 됐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최원호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관점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예산도 중요한데 저는 해양수산부 내에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어촌양식 정책과가 있습니다. 어촌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입니다. 어촌항과, 어촌항재생과, 소득복지과 다 사업부서입니다. 그 어촌 정책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예산의 규모나 어떤 중요성의 문제를 좀 차치하고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촌에 대한 국가 사무를 국단위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또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는 그 단계에서 많이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실제 실행력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하고 지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업을 받아다 집행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를 방향을 주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우리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단순하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우리 어촌항 발전 기본계획, 여러 법정 계획들 안에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정부의 계획과 기초지자체의 계획 간의 이 연계성, 실행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어촌의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재정사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촌과 연안 지역에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매우 좋은, 우리와 연계하기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요. 또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활력타운 같은 정책들입니다. 남의 부처 다른 쪽에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우리 계획과 연계시켜서 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필요하다. 적은 예산으로 이 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 공간, 인프라, 가버넌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인이겠죠, 그죠? 어민 중심의 정책에서 뭔가 이렇게 거주민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좀
그런 정책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고, 유휴자원 활용, 신규 투자도 좋지만 유휴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자체, 지자체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하향식 정책이 위주를 이루는데 지자체가 역할을 강화해서 좀 상향식 정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조금 계획보다 조금 내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여기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좀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혹시 꼭 좀 이야기 짧게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좀 짧게 좀. 예. 요걸 위로 뚜껑을 올리고 거기에 저는 한국내수면 양식단체연합회장 오근호라고 합니다. 네, 이런 행사 때 오면 우리나라 그 정책이 그 바다 쪽 해양 정책 위주로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내수면에 대한 얘기는 거의 그 나오는 게 전무합니다. 저도 이런 그 전망 대회라든가 회의 이런 데 여러 번데 가봐도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KMI 그 박사원 부장님 그 내수면 소리 나오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적으로 모든 게 다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국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말국물 정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내수면 쪽 허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 취소시켰잖아요. 이주 대책도 안 세워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지고 지금도 저희 내수면 쪽에는 보시면은 저희 국내 내수면 물로 수산물이 거의 그 외국산으로 지금 거의 다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예로 중국, 저 이렇게 이런 쪽에서 다 찾아가고 있고 우리 국내 수산물을 외면을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 내수면에 대한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의를 뭐 KMI 정부도 실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좀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구나 코로나 때 때문에 그 코로나 하고 일본 원전 때 저희 내수면은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서 지금도 힘든 부분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이 해양수산부 양식정책과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모든 정책이 해양 위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수산부 내에 그 해양정책과하고 내수면 정책과가 따로 있어, 아니 산업과가 따로 있든가 해서 이 내수면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서 저희 내수면이 활성화될 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가 바다 자원 고갈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는 지금 내수면 수산물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많은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저희 내수면에 대한 활동 포인트를 방향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주장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저 뒤에 분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십시오. KMI에서 퇴직한 오경수라고 합니다. 그 수산물 수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수산물 수출이 4%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트럼프 2기에는 보편 관세율을 20%로 상향할 거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물 수출이 4%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 증가의 원인으로는 김 수출 증가에 따라서 4%로 이제 견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김 수출이 많이 됨으로써 국내 가격이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은 결국 수출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수출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또 금년에는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수출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김도훈 교수님 그리고 김성호 조합장님, 한인성 과장님, 마창모 본부장님, 박성우 부장님, 촌철 살인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 그리고 향후 계획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알려졌고 어떤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오늘 플로우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도에 저희가 그 연근에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이제 타이틀 부제가 115년 만에 그 대변역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고요. 1908년도에 일본이 침탈을 했을 때 일본 어선들을 진출하기 위해서 어업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계속 쭉 진행이 되다가 해방 이후에 이게 수산업법으로 됐고 그 법이 지금도 근간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5년입니다.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규제를 통해서 어업의 생산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가령 구물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배 톤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조업 지역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직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100년 이상의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업종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갈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곳이 어업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라는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현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아서 동해구 트롤이라든가 아니면 근해 최낙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고,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하려면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만 해도 6개월, 7개월, 법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즉각적인 그런 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향 자체를 이런 제도적인 그 조업구역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업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길은 TAC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어획량만 주고 어업인들이 필요하면 배를 본인들이 크기를 정하고 저 구역 자체도 뭐 본인들이 일부 가서 잡고 그리고 조업 시기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어종 자체도 본인들이 TAC 받은 게 부족하면 정부에 다시 필요한 어종 새로 나온 어종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는 게 지난 2023년도에 세웠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획은 2028년도가 되면 그 미래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어업인이 가령 오징어 TAC 20톤을 가지고 조업을 나갔는데 오징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한테 20톤을 가지고 있는 10톤밖에 못 잡으면 그러면 10톤을 정부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걸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업인들 그리고 또 갑자기 조업 가는데 선원을 구하지 못하면 배가 고장 났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손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은 20톤을 정부에 다시 매수 청구를 하면 일정 부분의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구입을 해주고 어업인들은 일정 부분의 소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갑자기 오징어처럼 줄어들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의 소득수 구간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 차이를 기금에서 보존을 해주고 또 너무 많이 났을 때는 정부에서
그 어종에 대해서 잡지 말라고 하고 정부가 TAC를 회수를 하고 그래서 자원을 육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금이 이제 저희가 TAC 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5, 26, 27년 동안 전 어업에 TAC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2028년도에 각각의 어업에다 할당을 하고 자원량과 그리고 어선 척수가 맞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대규모 감척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감척을 통해서 자원 수준하고 그 다음에 어선 수준을 맞출 겁니다. 100%로 맞춘 게 90%만 배를 놔두고 나머지 10%는 정부가 TAC를 가지고 있고 그걸 어업인이 필요하면 그걸 판매를 해서 기금을 조정해서 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그런 풍요에 따라서 조정해 준다는 게 저게 핵심 저희가 미래상이었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TAC를 해야 되고 TAC를 하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50%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그 어업인의 신뢰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TAC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동안 어업인들은 무조건 자기가 잡았던 걸 신고해야 되고 그 정보 그리고 작년 올해 내년 3년 동안 저희가 70억 들여서 총 210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근에 연안에 지금 구획을 해가지고 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 조사한 그 결과 그리고 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근해에서 하고 있는 그 자원 조사 결과 이걸 저희가 합산해서 2028년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바다의 어떤 그 한 공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변하거나 아니면 자원량이 변했을 때 어떻게 거기가 변하고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자원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이게 이제 2028년도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고 지금 그걸 위해서 연근의 지속가능한 발전법이 작년에 통과돼야 되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통과되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저희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 규제는 지금 대부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법의 그 개정이 좀 한계가 있어서 수산업법에 보면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TAC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항구로 들어와서 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그 저희가 그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 서해 그 5도 같은 경우에 참치 같은 경우에 뭐 금어기를 연장을 해준다든가 금어기를 조정해준다든가 최근에 지금 그 대구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지금 금어기가 1월 15일부터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데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그 잡지를 못했거든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 완화 시범에서 한 달을 조금 더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고 어업인들에게는 TAC 참여 그리고 그런 지정 항구로서의 그 들어와서 자기 조업을 신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데이터 관리 자체가 TAC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가겠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책 작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규제 제도 개선에 큰 방향을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올 상반기 6월까지 전국 각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면 경남의 전체적인 어업 현황하고 거기에 특성에 맞는 이제 대책들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가지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전국 각 시도별로 해서 2월 달부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어업인들에게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구조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말씀하셨던 그 어촌의 이제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고민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수산 정책실에 있지만 어업자원국 자원관실 그다음에 어촌양 정책관실 이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촌이 발전을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양식파트도 있지만 또 어선업이나 마을어장이 또 있거든요. 이게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다든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그 국회에서 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아서 최근에 내수면 발전 대책을 종합 대책을 해수부에서 발표를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발표를 또 했고요. 내수면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현재 대학에 있으면서 그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그 농업분과위원장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새해에 어촌과 관련해서 뭐 좋은 아젠다를 지금 현재 저도 고민 중이고 발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이 저희들 금년 그 아젠다 설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또 경상남도 고성을 가가지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 어업인들하고. 그래서 또 지역을 구분해서 몇 군데를 좀 더 다녀올 생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좀 좋은 기회였고 한 가지 제가 주로 대학에서 이제 그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야가 통상 분야다 보니까 아까 그 무역과 관련해서 우리 마창모 박사님 또 저 플로어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정부에서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간단한 그 통상 농식품 통상 그 관련된 트럼프 이기 행정부 대응 뭐과 관련된 원고를 좀 부탁받아가지고 그거 쓰느라 미국의 그 한국 식품 수입업자, 그다음에 중국의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어떤 중국 수출업자,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좀 가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꼭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수산 분야에도 농식품 수산 분야에도 상당히 기회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공약대로만 시행한다면은 우리가 적용받을 대상은 보편 관세, 그게 지금 10%에서 20% 사이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느 수준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건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니버설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관세적인 어떤 특색이 있는 게 중국이 60%를 지금 현재 공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접 국가들 캐나다나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관세,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어떤 관세 이렇게 접근해서는 한국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올라는 가지만 그 좀 그 비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만 고려하면은,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지금 대선 중에서 많이 뭐 이야기한 그 가운데서 특별 그 관세 같은 걸 좀 언급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더미니스 제도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소액 전자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규모 금액 이하의 어떤 그 물품을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할 때는 무관세였는데 그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주로 많이 하던 중국이나 또 일부 어떤 개발도상국가 같은 데서는 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그 식품 수출업자는 한국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는 낮은 관세로 미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경과해서 이렇게 뭔가 원료를 한국을 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조를 하거나 먼 이 가공 과정을 거치거나 하는 어떤 한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데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의 한국 식품 수입업자는 요즘에 우리가 여기서 상상 이상으로 그 K라고 하는 K 효과, 한류 효과가 미국에 굉장히 그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미국 수입업자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어떤 무역 형태, 국내에서 그냥 모든 것을 조달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무역 형태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어떤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형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원료를 가져와서 중개를 해가지고 바로 실어내는 어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저 이 보세제도나 옛날 전통적인 어떤 보세제도나 수출 이 특례제도 같은 이런 제도를 이번 기회에 이런데 좀 정착시키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위탁 무역도 있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 이런 것도 활용하고 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인데 우리나라 무역 그 통계로 잡히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관세 적용으로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무역들이 있습니다. 뭐 위탁 가공 무역이나 중개 무역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제조 분야에서는 말이죠. 2014년도에 사실 우리나라를 가공무역이나 중개무역을 확대시켜 가지고 그 글로벌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대대적인 어떤 정책을 펴 가지고 그와 같은 특수한 형태 무역에 대한 어떤 수출 금융 제도 같은 걸 다 마련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농업과 수산업 우리 식품 분야에서는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못 했느냐면은 그런 어떤 중개무역이라 하더라도 원료가 들어와 가지고 가공이 돼 가지고 국내 시장으로 만약에 유출되면은 국내 농업이나 어업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분위기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강조를 못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어떤 관세 구조가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컨트롤도 가능하고 하니까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까 미국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그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100% 원산지 표시를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냥 컨트롤드 인 코리아, 프로세스드 인 코리아 뭐 원료는 딴 데서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뭐 가공을 했다. 한국에서 일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시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을 많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점을 착안해 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범을 할 텐데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관세 수준이 올라간다는 데만 지금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상대적인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인 수준, 특히 중국과 비교해 가지고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한국이 새로운 어떤 무역 형태를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업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이런 분야 여러분들이 오늘 제기하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좀 참고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장시간 토론해주신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어촌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속에 귀가하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